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조기현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이 장관은 이에 따라서 즉각 업무에 복귀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그러니까 제가 원래 상식적인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야당이 국회에 낸 어떻게 보면은 그 징계안이 통과 안 되니까 억지로 제가 보기에는 엮어서 헌법재판소를 갖다 냈단 말이에요. 세 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예방 조치를 왜 안 했느냐 장관이. 두 번째는 왜 사후에는 왜 이렇게 대응을 잘못했느냐. 세 번째는 품위 위반. 이 세 가지였는데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보면 야당이 주장 하나하나씩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예방에 대해서는 뭐랄까 매뉴얼과 교육 부재 때문이지 이게 사전에 예방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용산구청과 경찰서에서 장관한테 보고를 안 했는데 장관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사전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취지였던 거고 사후 문제에서도 왜 중앙재난안전대책본을 안 세웠느냐. 피해 규모가 안 나온 상황에서 이것을 고의로 안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마지막으로 이제 품위 유지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다음에 이런 분 말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찰과 소방이 배치됐더라도 네. 막을 수 있겠냐.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데 파면 사유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야당이 좀 무리한 정치적 탄핵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이고 무엇보다도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용산의 참사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여기에 책임을 정치적 법적으로 장관에게 묻겠다고 한 야당의 의도는 가상하기는 하나 법적으로 보면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결과가 됐다는 게 제가 보는 결론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 그 헌법상 법리상으로만 보면 재난관리법 위반이라든가 헌법상 국민보호의무 위반 또 공무원법 위반의 혐의 이 법률이나 헌법 위반 사실은 인정이 되고 다만 이게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냐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제 그것에 의해서 결과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일종의 좀 기대를 갖고 봤는데요. 네. 일단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결정으로 해서 법률과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 예. 존중해야 되겠죠. 다만 이 헌법 법률상 탄핵 사유에 이르는 사유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다 면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때 행안부 장관으로서 적절하게 업무 처리했는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기각 결정이 나오기에 앞서서 민주당에서는 이 기각될 가능성을 전망을 하면서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야당에서도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게 좀 기각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처음부터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산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자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걸 법적 책임까지 가져가서 헌법재판소에 들고 가면 과연 가능성이 있겠냐에 대해서는 보십시오. 그러니까 국무위원, 장관에 대한 사상 첫 탄핵인데 그러려면은 법적으로 뭔가 잘못이 뚜렷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빠져나갈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 다 허점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과 용산에서 보고를 하는데 장관이 어떻게 하는 부분 또 주체자가 없는 이런 애매모호한 이런 행사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책임지라는 그런 것. 결론적으로 보면 특정인 또는 특정 요인 때문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부실이 가져온 그런 결과 아니냐는 건 상식적인 답변이라고 듣고 또 특히나 이게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아서 미리 예를 들어서 기각될 것을 예상했다는 표현은 굉장히 좀 편의적 해석이다. 보여지는 게 헌법재판 9분 가운데 7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때 임명된 분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딱 2명이에요. 3월 달에 임명했던 두 사람. 7대 1로 돼 있고 그 7명도 따지고 보면은
거기에 진보 성향, 우리법 연구회분들이 4분인가 그래요. 적어도 최소한 진보가 4명이에요. 남아 7명 가운데서도. 그렇게 본다면 그 4분조차도 이것은 탄핵 사유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9대 빵이라는 게 중요해요. 9대 빵. 조기현 변호사님. 뭐 헌법재판관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결과를 예단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의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비판을 할 때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입장을 밝힐 수는 있지만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헌법 질서에 의한 국가적 신뢰 부분을 생각할 때 재판관의 성향을 가지고 이 결과를 평가하거나 예단하거나 하는 내용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예. 의원님 말씀대로 9대 0의 전원일치 결정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판단에 있어서 보수냐 진보냐 뭐 중도냐에 관계없이 법률이나 헌법 위반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헌법에 비추어 판단을 하셨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비판이나 평가보다는 내용에 있어서 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잘 좀 보고 혹시 이제 이 헌법재판소가 물론 탄핵 그 심판에 대한 결정을 했지만 행안부 장관으로서 책임 소재 부분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에 어떤 내용을 또 지적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 사안들을 좀 분석하고 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고 또 비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논의가 이루어질 당시에도 민주당 내부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장관에 대한 이번 탄핵 소추 기각 결정에 따라서 민주당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당장의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응이 나왔더군요. 뭐 습관적 탄핵병, 또 소추권 남용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는데요. 적어도 그 국민 159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압사 사고를 당했다는 이런 사고 자체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이 탄핵 추진이 과도한 뭐 정치를 앞세워서 어떤 뭐 이랬던 비판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태원 참사 사건 이후에 정부의 대응 태도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사안을 수습해 가는 과정에서 보였던 행정안전부 장관의 태도 이 부분이 국민들을 얼마나 좀 실망시키고 좀 뭐 정서적으로 이 고통을 받게 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적 책임을 논하기보단 뭐 어쨌든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적 결론을 여기서 결론을 짓고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는 지금 당장의 현안에 복귀해서 수해 복구나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만 여전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또 오늘까지도 탄핵 그 인용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고 네. 있었고요. 여전히 사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정치적 책임, 또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어떤 도의적 책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뭐 그런 생각 갖고 봐야지 이 계기를 정치 공방의 소재로 해서 민주당의 모든 어떤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안을 끝낼 수는 없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 생각에도 뭐 이상민 장관이 탄핵에서 기각됐다고 해서 이 정부가 잘했다. 이게 일어난 일이 잘했다고 볼 국민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 법적 책임 부분은 어찌됐건 용산구청장이 구속됐다가 다시 풀려났고 용산경찰서라는 이게 다 잊어버렸지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라 거기서 조금씩 나오는 게 종합돼서 아마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 같고 동시에 분명한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뭐라 그럴까 장관을 날리는 게 능사인 것처럼 하는 이런 접근 방법은 민주당에서도 이번 기회에 조금은 좀 깊이 생각해 줄 대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정치적 또는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명분 아래 장관을 자르는 게 능사인 것처럼 장관을 자르고 공세를 취하는 게 굉장히 먹힐 것처럼 하는 이런 행태에서 야당에서도 조금은 앞으로는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는 그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고 저는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윤리자문위가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게 의원직 제명 권고를 내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김 의원 외에도
10명의 국회의원이 코인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 국회의원 10명이 국회 윤리자문위가 자신들의 코인 내역을 공개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검찰에 윤리자문위를 고발을 하기로 했는데 이 윤리자문위가 자진 신고한 코인 내역을 공개를 한 게 이게 법 위반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국회법상 그 윤리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비밀준수 의무 위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뭘 위반했는지에 대한 내용 설명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코인 거래에 대해서 자진 신고를 했고 그에 네. 따라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적정하게 어떤 뭐 그 재산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자문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윤리심사 자문입니다. 그러면 그 법인 내에서 자진 신고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의원들도 있고 김남국 의원 사례뿐만 아니라 유사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검찰발로 처음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비밀 진수 의무로 다 거둬둔다고 하면 사실 김남국 의원 문제도 안 나올 사안이었거든요. 이 개인적 코인 거래 또 개인의 어떤 계좌에서 거래된 내용을 제3자가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런 언론의 검증이라든가 특히 이제 검찰발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보는데 적어도 국회에서 자진 신고를 통해서 본인이 보유한 코인 거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알고 보니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징계안이 회부돼 있고 제명 공고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데 유세 사례가 있다고 하면 예. 자문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그와 관련된 입장을 내고 이해충돌 여부에 관련해서 권고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지금 사안은 예상할 수 없어 권영세 의원이라든가 여러 의원들, 국민의 의원들이 동등한 사안으로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좀 겁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검찰 고발을 언급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기왕에 그 가상 자산에 관련된 거래 문제가 제기됐고 김남국 의원을 매개로 해서 윤리특위까지 이제 다시 열리고 최고 징계인 제명 권고까지 돼 있다고 하면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한다고 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다 털고 가시는 게 맞죠? 이거 사안별로 해서 이 공개되는 정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검찰 고발하실 건가요? 그러면 이 그 진이 가상대회에서 투명하게 밝히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스스로 뒤엎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계기로 진위 여부를 밝히면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자, 국민의힘 의원들 윤리자문위에 대해서 고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 윤리자문에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런 건 있는 말씀 잘해주세요. 조 변호사 설명 잘해주셨는데 이분들은 다 자진 신고한 거잖아요. 과거에 저도 가상 자산을 코인을 보유한 적이 있습니다. 자진 신고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이야기할 건 없고 다만 왜 11명 가운데 5명 정도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기준이 뭐냐? 설명을 들어보면 자문위 설명을 들어보면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 넘거나 거래 횟수가 100번을 넘으면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때 이해충돌이라 하면 뭐냐? 정무위원회. 다시 말하면 가상재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소속 정도는 회피하라는 취지였다는 거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보던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자꾸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의원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물타기처럼 이렇게 좀 대비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드머니로 8억인가 10억인가를 어떻게 했다. 재산 주식을 팔아서. 근데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3천만 원대 해가지고 최고 많을 때가 4천만 원이고 최종적으로는 2천만 원까지 손해봤다. 이런 취지는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는 절대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시간별로 나올 테니까 점검해보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짬을 나서 했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정무위가 아니라 기재위였고 다 그전에 다 팔았고 장관 되고 나서도 이해충돌 소지는 없었다. 이런 차이는 있는 거다는 점도 조금은 더 봐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아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의 요청, 제명건이 자문위의 제명 요구가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진이고 대표적인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인 권영세 의원을 물고 늘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은 저는 받았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자진 신고한 의원에 포함되어 있는
권영세 의원에게 집중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권영세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께서는 권영세 의원 중진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적인 공세를 펼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그렇다면 권영세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이 권영세 의원이 중진이고 현 정부의 또 유력한 의원이기 때문에 공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징계안이든 가상자산 거래에서의 불법성이든 법 위반이든 징계 사유든 간에 잣대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김남국 의원은 어쨌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윤리심사의 자문위 결과가 나왔으니까 윤리특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요. 본회의에서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서 의원들이 개별적 결정을 해서 의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신고한 내용 중에 유사한 내용이 그대로 이제 권영세 의원 거래 내용에서 확인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본인께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 상임위나 본회의 이 부분 부인을 했습니다만 업무 중에 거래한 게 같다는 취지의 내용이 이제 그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회 어떤 발로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래 횟수 거래 금액은 총 금액이니까 이제 그걸 절대액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거래한 횟수를 보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의원으로서 아니면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과연 지금 김남국 의원에 적용하는 잣대를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 과연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판단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고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해왔던 입장이나 어떤 공세의 내용을 보면 자당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다. 왜 이것을 물타기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어차피 이제 자진신고한 의원들 11명의 문제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물론 아직 의원들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 국회를 이렇게 마감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탄이 있겠지만 적어도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 절차를 거쳐가는 게 맞죠. 국민의힘도 협조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입장의 어떤 일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국민의힘 협조 안 하면 민주당이 단독이라도 처리하는 것이 국민들이 어떤 국회에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에 맞다고 봅니다. 그럼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는 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제 제 눈에 비친 대목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 보유액이 10억 정도 된다는데 이런 식이라면 계산법이라는 게 흔히 하는 말로 우리 기자 시절에 우리 정행카도 알다시피 판돈 도박판의 판돈 계산법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횟수 곱하기 얼마씩 해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이라면 김남국 의원이야말로 한 수백억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거는 금액이 많았으니까 3억 곱하기 30배 하면 벌써 90억 대 이런 거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어떤 태도와 이런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하려니까 탈당을 해버렸다든지 또한 국회 윤리특위의 조사가 시작되니까 자료를 내겠다고 안 낸 것 이런 점 때문에 의심을 사고 있고 수사 대상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점은 좀은 사실은 저는 또 사실관계로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야당이 민주당이 권영세 의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잣대가 만약 같다면 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제가 보기엔 지레짐작인지 몰라도 저는 그런 부분이 많다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자,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를 개정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이 부분 개정 추진을 지시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대통령의 발언이 늘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더 혼란스럽게 하고 좀 갈등을 부추겨 왔는데요. 이번 사안도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학생 인권과 교권이 과연 대립되는 개념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양립할 수 있고요.
각각의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학생 인권의 문제는 우리 그 교육 현장의 입시 과열, 또 줄 세우기, 또 서열화 이걸로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서 어떤 학생들의 어떤 기본적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이 추진됐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저 과격 시도가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6개 시도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11개 시도는 학생 인권 조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조례 때문에 마치 무슨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그렇게 인식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면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또 이와 또 같이 또 같은 입장에서 이 학생 인권 조례 개정을 언급하고 학생 인권이 이번에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인 것처럼 사안을 몰고 가는데 이거 교육 현장을 편가르기로 해서 갈등으로 부추긴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요. 지금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 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여야가 충실하게 심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초등학교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면 됩니다. 이것을 학생과 교사 간의 어떤 편가르기 또 이 학생 인권과 교권 간의 어떤 갈등의 구조, 사안을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교육 현장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저도 이제 조 변호사 말씀에 동의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를 없앤다고 흔히 하는 말로 교권이 강화되느냐, 인권 조례를 약화시킨다고 학생의 인권을 약화시키면 교권이 올라가느냐, 상호 어떻게 모순적인 것은 아닌 건 분명해요. 무슨 뜻이냐면 학생들의 인권은 인권대로 보장돼야 되는 거고 동시에 움직일 수 없는 사실, 동시에 교사들의 교육 활동, 쉽게 얘기하면은 훈육권이라든지 훈육의 권리는, 교육 활동 권리는 완벽하게 보장돼야 하는 사실은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 제가 쭉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특히나 진보 성향 교육감들께서 이렇게 한쪽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간접체벌로 표현되는 간접체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저 학교 교실 뒤에서 손 들고 서 있으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 아니 바깥에 나가 이런 것조차 간접체벌로 되니까 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근거는 인권 조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현장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논리적으로 보면 충돌하지 않지만 충돌해서는 안 되지만 현장에서 충돌하고 있다면 이 지점을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에게는, 선생님에게는 어느까지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 거냐? 왜? 그래야 아동 학대로 고소도 안 당하고 어디 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그런 대목이 좀 나와줘야 된다. 현장에 있는 목소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반성문을 쓰게 한다. 그다음에 학부모를 학교로 오게 해서 상의나 권장을 하게 한다. 아니면 학교 수업에 빠지게 만든다. 나오지 말라든지 출석 정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별로 교칙을 좀 다르게 해서 이 학교는 엄격하다든지 이런 차별성을 둔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한쪽에서는 이렇게 인권 조례를 문제 삼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보 성향처럼 학생 인권 조례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야 라면서 그 고집한 행태는 또한 현장의 변화를 저는 무시하는 거라고 봐요. 네. 현장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좀 주제를 바꿔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내일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는데 원희룡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야 간 거친 공방전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백지화는, 그러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상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국책 사업으로 장난을 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토부의 이 같은 입장을 강하게 비난을 했는데 의원님 먼저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충격요법이었잖아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 원 장관이 좀 성정도 죽이고 좀 성깔도 죽이고 했으면 차분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됐냐, 저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느냐.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고 계속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가해올 것이다. 왜? 영부인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거기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여도 손해 안 볼 것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또한 안 나오더라도
정치적으로 손해볼 것 없다는 계산이 야당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년 총선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정치인 출신 원희룡 장관에서는 여기서 끊자라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게 하고 나니까 내부에서도 반대도 많고 특히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죄 있느냐고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재개는 불가피하다. 좋든 싫든 간에.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이냐는데 민주당에서 끝까지 예를 들어서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에서 그래도 좀 조금은 다운 어떻게 보면 말도 좀 적게 해주고 하기를 바랄 테고 명분 삼아서. 근데 민주당은 또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원장관을 물고 늘어서서 원장관이 공을 세우지 않도록 할 테고 이런 대목이 글쎄요. 제가 보기엔 시간사의 문제일 건데 며칠 동안 계속 될 것 아닌가 싶어요. 네, 조경 변호사님. 그 당초에 백지화 선언하는 날 원장관이 왜 저런 반응을 하지라는 게 뭐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이게 충격요법이었다라는 설명이 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책 사업에 대해서 갑자기 사업을 중단시키고 백지화하는 선언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충격요법이었다. 야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 입장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업의 이해 당사자가 있고 국책 사업으로 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서 추진돼 왔던 사업인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 부분에 의혹 제기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백지화라는 방식으로 해서 충격요법으로 썼다. 이걸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문제는 향후에도 이런 의혹 제기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백지화 선언을 할 수밖에 없고 사업은 재개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시점에 의혹 제기가 이제 막 제기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해명이 제기된 기본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이 안 되고 오히려 모순되거나 허위인 게 밝혀지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종합적인 입장 발표라고 올렸던 엊그저께 자료에서도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있었던 내용의 일부를 과장해서 마치 변경 노선이 예비 타당성 단계에서 검토가 돼 있었던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양평 군의 요구로 뭐 노선 변경이 있었다는 것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맞춰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의혹 제기는 당연히 국책 사업에서 상식적으로 제기되는 겁니다. 거기에 김건희 그 여사의 일가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국토부가 절차에 따라서 뭐 정상적으로 했다는 부분을 잘 소명하면 오히려 그걸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이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해명 과정, 소명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백지화 선언을 먼저 지른 다음에 지금에 와서 하나하나 내놓고 있는 소명이 결국 백지화 선언이라는 것이 이 의혹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덮기 힘들다는 어떤 판단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지금 국토교통부가 일요일 날 왜 그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서 파일이 별도 홈페이지 문서 파일을 7년치를 올려놨어요. 이게 55건의 서류를 올려놨으니까 이것도 야당원들도 약간은 좀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는 좀 생각하면서 좀 유심히 봐주기를 부탁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꽂히기 시작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결론을 내놓고 하다 보면 모든 것에 자기들 눈에 정합 맞게 된다고요. 다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지만 좀 다르게 보면 볼 수 있는 측면에 당장 2021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던 KDI 보고서에도 그 대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종점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나왔다는 것. 그 중간에 양평 국민들의 요구가 분출하다 보니까 민주당 군수든 국민의힘 군수든 양평에다 IC를 만들어 달라는 것 또한 사실이었고,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강화 IC 다음에는 강상으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양서 쪽으로 가는 게 맞느냐, 두 가지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양평 국민들에게 지금 가서 현장에서 소리를 들어보면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 그것이 그러면 전체적인 국토개발계획, 국토계획하고는 맞는지 안 맞는지 별도로 판단할 문제가 좀 남아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